자, 주말 미국에서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번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어떻게 하면 그냥 서로의 이해 타산에 맞게 어떤 후보를 유리하게 우리가 공작을 할까, 트럼프 밀어야 되나 바이든 밀어야 되나 지금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지금 느껴져요. 거기다가 이번에 모스크바 테러한 그 IS 놈들까지 다 그 계산식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근데 사실 우리 K 증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2차 전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겠죠. 트럼프가 전기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내연기관차 그 EPA 규제를 풀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예산을 뭐 깎는다든가 그렇게 이제 재를 뿌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방산도, 또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까지 전부 사실 트럼프 영향권이에요. 자, 최신 서베이에서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츠, 우리말로 경합 지역이 미국에 6개 주가 있는데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6개 모두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에서 270개 지역구를 먹어야 당선인데 공화당이 312개를 넘을 것으로. 그래서 결국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53%, 바이든 승리 가능성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외신 하나가 있는데 이런 트럼프에 밑보여가지고 당시 트럼프 정권 때 연준의장에서 잘렸던, 그러다가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제니 옐런이 다음 달 4월 달에 중국에 방문한다는 폴리티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첫 중국 방문 당시에는 그냥 청요리 코스로 대접받아서 먹은 거 말고 별 실익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번 중국 방문은 미국 대선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과연 뭘까요? 뭐 뻔하죠. 이제 최근 중국이 경제랑 금융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럼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선물을 주고 뭔가 미국에서 요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풀어주는 건가?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안 되는 혹은 중국에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양면의 선물을 제니 옐런이 들고 올 것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겠죠. 하여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다 손을 내밀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요것도 전해드릴게요. 현재 중국을 긴 일정으로 방문 중인 애플 팀 쿡이 앞에 이제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한테서 고소미 먹은 거, 그걸 알고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애플 사측에서는 우리도 정당한 면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만 나와 있는데,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합니다. 이번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바이두 관련자들 만나가지고 이 바이두 AI 인공지능 기술을 애플 기기에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논의를 나눴다. 이렇게 정말 팀 쿡이 바이든 면상에 침 뱉어버린 거야, 이 정도면. 그래서 지난주에 애플이 그 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나이 심는 그 협상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애플이 앞으로 어떤 복수의 AI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초석이라고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간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의 경우 최신 모델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는데 대신 삼성전자에서 중국 수출하는 물량은 바이두 어니봇을 넣는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하여간 팀 쿡이 평소에 상당히 좀 샤이한 캐릭터고 보신주의자에다 신중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이런 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친중 행보에 나선 게 혹시라도 이 팀 쿡도 이번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한 건가? 아니 근데 트럼프가 중국을 더 조지면 조졌지 바이든보다 더 대중국 정책에 온화할 리가 없는데 이거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유로7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유로7은 전기차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어떤 규제안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차에는 완전 쥐약 같은 규제안으로 알려졌었어요. 초안이 공개됐을 때. 특히 이제 배출가스로 이제 조지는 게 이 유로7 원 안에서 봤을 때 아예 내연기관차는 정말 완전 새 차, 킬로수 한 3만 킬로 미만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만 배출가스 농도 올라가면 그냥 폐차장으로 직행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슬슬 유럽이 전기차 전환 늦춘다고 이렇게 기존 완성차 업체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이 유로7도 역시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유럽의회 총선이 이제 6월 9일이잖아요. 요걸 앞두고 이번 유로7이 그 뒤로 연기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막 일어나고 이게 육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또 한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난번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 CEO가 당분간 하이브리드로 가도 되겠다. 전기차 전환을 전면 연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약간 좀 냄새가 났었는데 그러다가 지난주 기습적으로 유로7이 유럽연합 EU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디테일을 봤더니 역시 이번 유로7은 지난 유로6에 비해서 당연히 내연기관차에 더 엄격하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더 세게 규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원래는 알려졌었는데 반대로 더 느슨해졌습니다. 사실 유로 유로1, 유로2에서 유로7까지 온 이거는 이 모든 승용차 그리고 오토바이 심지어 버스 트럭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사실 이게 유로1부터 시작해서 2, 3, 4에서 쭉 강화돼서 오면서 중간에 뭐 일산화탄소, 질소탄화물 규제 강해지고 그러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게 뭐 요소수, DPF 뭐 이런 원료 기술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배기가스 어떻게든지 줄이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활용이 됐으니까 진짜 이 유로6 뭐 몇 이거에 따라서 아예 자동차 업계 기술의 판도가 막 달라지고 휘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기술적으로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이제 주작을 해가지고 디젤 게이트가 터진 건데 그때 이제 아우디는 아예 그냥 공중분해 될 뻔했었고 해간 근데 이번 유로7이 이제 6에 비해서 배출가스 허용치를 절반 이상으로 깎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요게 초안 공개됐을 때 특히 이제 독일 3사 자동차 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야 이거는 내연기관차의 사형 선고다 이렇게까지 항의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말 하이브리드만이 최선이다. 그냥 순수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이제 차 못 판다.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 통과된 유로7 배기가스 규제안은 완전히 순한 맛을 넘어서 그냥 맹탕도 넘어서 설탕물급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연기관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배기가스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느슨해진 거에다 추가로 이번에는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요구안이 강화가 됐어요. 심지어 전기차 브레이크랑 타이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규제까지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가 동급 사이즈의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 분진하고 타이어 이제 마모되면서 나오는 그 미세 물질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번 유로7에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5년에 10만 킬로 주행 후 배터리 성능이 최소 80%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8년에 16만 킬로 주행 후에도 최소 72% 배터리 성능 보장돼야 된다는 이 조항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요거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너무나 희소식이지만 또 이제 현지 전기차 업계에는 또 너무나 큰 숙제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 K증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일장1단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먼저 유럽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 여기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수명이 연장된 대신 전기차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번 유로7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시사점을 얻게 될 건 뭐냐면은 이런 친환경 측면에서 전기차 도입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측면이 분명 있긴 있다.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충전기 항상 부족해가지고 그 오너분들 그게 제일 큰 부담이고 이제 그러려면은 충전 인프라가 확 늘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정말 충전 부담이 확 줄어들 정도로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속도가 더디죠. 사실 그 핸드폰도 대중화된 지 이미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충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어디 이제 멀리 갈 때 항상 보조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유선, 무선 하나씩 꼭 챙기거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유럽연합에서 인정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 대신에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선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어떤 중간격으로 이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도 되는 이런 이제 여유를 갖게 됐다 이거죠. 그럼 우리 K2차 전지주들한테는 어떨까? 저는 중국에 비해서는 무조건 하여간 호재라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의 LFP까지 동원해가지고 박리담의 저품질 배터리 보급화 전략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다 당연히 가격 경쟁으로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럼 적어도 유로7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고품질 배터리가 아니면 채택이 힘들게 만약에 간다. 그럼 유럽에서 전기차 굴리려면은
우리가 만드는 고품질 그리고 중국 배터리보다는 조금 비싼 이 배터리 쪽이 선호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주말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골드만삭스의 올해 2024년 증시 시나리오. 요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상단이 6,000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4,500포인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하면은 올해 최고치는 3,150포인트, 반대로 최저는 2,360포인트 나옵니다. 요거를 또 삼성전자로 치환을 하면은 코스피 3,150이면 삼성전자 9만전자까지 가능하고요. 반대로 코스피 최저 2,360 요거는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로 꼬라박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보고 너 비관론자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지난 2월 16일 코스피 2,630, 삼성전자 72,000원이었을 때 그때 그날 바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세요. 여기 증거가 다 남아있잖아. 그때 다들 그 밸류업 프로그램 막상 보니까 유명무실이었다고, 망했다고, 대형주 전부 도로 주가 상승한 거 토해내야 된다고 난리칠 때 나만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상방으로 콜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모간 스탠리가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의 미국 FDA 승인 확률을 기존 70%로 봤다가 이번에 100%로 상향한대요. 아니, 월가 보고서에서 확률 100% 이런 건 나는 또 처음 보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수수료 수입 전망을 9% 상향하고, 그래서 유한양행 목표가도 기존 71,000원에서 이번에 86,000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투자의견 당연히 비중 확대. 그 다음에 JP모간은 NC소프트에 대해서 경쟁 심화에 따른 1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 추세의 약세를 감안하고, 또 3월 28일 주총인데 여기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주주환원 같은 그런 경영진의 어떤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벌써 내용부터가 목소리가 밑으로 깔리네. 그래서 JP모간이 NC소프트 투자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15만원으로 후려쳤습니다. 참, 이 NC소프트 코로나 때 100만원 넘어갔던 그 주가가 지금 어쩌다가 19만원도 위태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에 JP모간은 목표가로 15만원 때리네요. 이런데도 떨주 몰파를 안 하고 K증시에서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마바라들을 믿는다고요?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은 역시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되겠습니다. 먼저 맥쿼리 증권 투자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 26만원이고, 다음 노무라 증권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26만원으로 콜했습니다. 이거 앞에 전해드린 그 미국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니까 월가에서도 우리 K증시 수혜주들이 뭔가 훑어보다가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방위비 올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카드 또 만지작거릴 경우에 대비해서 방산주 수혜주로 찍는다고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3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에 돌입하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우선 정부 발표는 철저한 설비 점검으로 봄철 전력 개통 안정화 이상 무 요건데, 사실 지난주 그 전력 송전 ESS 이쪽이 이제 증시에서 좀 선전을 했는데 이제 뭐 거의 사시사철 이쪽 그 전력 개통으로는 뭐 수출에 내수 보강에 재료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다음 내일 또 다른 발표는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UI 플랫폼 정식 서비스 개시, 이게 있는데 뭐 제목이 곧 증시 테마고 하여간 이제 뭐 이런 무인 테마는 그냥 필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일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요거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서 해외에 전파되고 있는 스마트팜, 이거 관련된 재료고, 다음 내일 경제지표 중에서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2023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 이거는 바로 증시에서 간편결제, 뭐 휴대폰 결제 이쪽이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IMBDX라는 그 암 액체 생검 진단 플랫폼 기업이 이틀간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외국계에서 막 달려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그 루마니아의 1조 규모 K9 수출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재공시 기한이네요. 다음 내일 일본은 BOJ 회의록 공개, 미국에서는 2월 신규 주택 매매 나오고, 다음 3월 달라스 여는 제조업 지수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또 열리는데 그래서 이게 지난 그 내란 선동 혐의 그건가? 근데 왜 첫 형사 재판이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건이야. 참 입에 담기도 이제는 참 짜증나는데 전직 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사람이 트럼프랑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이제 그 스토미 다니엘스가 지난 대선 때 폭로하겠다고 이제 트럼프한테 협박을 했더니 트럼프가 입 막으려고 돈을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줬는데 그 돈을 당시에 트럼프 변호사가 전달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돈이 트럼프 회사에서 법률 자문 비용으로 나갔다고 장부 처리가 돼가지고 이게 또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까지 기소가 됐다네요. 자, 오늘 영상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에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뉴스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커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퀄리티, 맛, 가격,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커피 보나파르테를 소개합니다. 보나파르테는 생두의 저장, 이송, 블렌딩부터 제품별로 모든 로스팅 과정을 자동화 처리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디가싱을 통해 질소, 분쇄 포장되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피 머신과 함께 이 파드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 파드는 개당 약 400원입니다. 하루에 75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 3분의 1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이탈리아 커피를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드커피는 티백처럼 종이로 제조되었지만 맛과 퀄리티는 기존 캡슐 커피보다 좋고요. 캡슐과 달리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친환경적입니다.